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던 밤, 저는 무심코 랜덤 채팅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수많은 익명의 대화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프로필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미였고 사진 속 모습은 연예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건넨 인사의 그녀는 놀랍도록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졌고 우리는 금세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메시지 끝에 그녀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번화가 구석에 위치한 분위기 있는 선술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알싸한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게 안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저를 보며 화사하게 웃었고 옆에는 그녀의 친구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녀들의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미는 거침없이 제게 술을 권하며 친근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온 친구의 반응은 어딘지 모르게 기이하고 차가웠습니다. 친구는 수미와 제가 대화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술만 들이켰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수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 잔을 채워주는 그녀였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저의 경계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향긋한 냄새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일어선 수미의 친구가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도망쳐라고 웅얼거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생긋 웃으며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제 친구가 좀 이상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수미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친구는 전보다 더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미와 친구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술상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게 잘못되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가방을 챙기더니 몸이 안 좋아 먼저 가보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넓은 술집 안에서 수미와 저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미는 기다렸다는 듯 더 가까이 다가와 저의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아무런 거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술집을 나서는 길,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전신주 뒤에서 수미의 친구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녀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팔짱을 꼭 끼고 어둠 속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지은 마지막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녀의 미소가 아니라 그녀의 가방 속에 숨겨진 은빛 물체였습니다. 가방 속에 불길한 예감을 뒤로한 채 나는 수미의 치명적인 매력에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현실이 아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매일 밤 수천 개의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집요하게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조차도 나에게는 과분한 사랑처럼 느껴져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정식으로 첫 데이트를 하기 위해 번화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햇살 아래서 본 수미의 모습은 밤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그녀는 스크린이 아닌 나를 줄곧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은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자 수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화관을 나온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밤바람이 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그 손을 더욱 꽉 쥐어주었습니다.
수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항상 대답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말라는 말을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랑의 맹세라기보다 일종의 저주나 명령처럼 내 귓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경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녀에게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수미는 가끔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녀가 내 집 주소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달려나간 나를 보며 그녀는 그저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미는 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저장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녀는 내 책상 위나 서랍을 아주 미세하게 건드린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설렘과 기괴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내 친구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그들과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오직 자신하고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생기는 귀여운 질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투는 서서히 통제의 수준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미의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는 갈수록 짙어졌고 그 향기는 가끔 피 냄새와 섞여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위태로운 연인으로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연애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들어가는 나무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미에게는 집에서 쉬겠다고 거짓말을 한 터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드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수미의 구속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수미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장난을 치며 내 전화를 대신 뺏어 들었습니다. 친구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순간 수미의 분노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상냥한 수미의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온 악귀의 절규 같았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 관계의 파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기괴한 웃음소리는 단순한 환청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동네의 어두운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오랜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민수 옆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새로 사귀기 시작한 수미에 대해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나를 놀려댔습니다. 수미는 그날따라 유난히도 다정한 말투로 나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내 휴대폰의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내 사랑 수미라는 글자와 함께 그녀의 아름다운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 상철이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듯 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상철이는 재수씨 목소리 좀 들어보자며 낄낄거리고는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전화를 돌려달라고 손을 뻗었지만 친구는 교묘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상철이는 스피커폰을 켜고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수미에게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재수씨. 저 똘삐 친구 상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똘삐 잘 좀 부탁드려요.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기분 나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신호가 안 좋은가 싶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정적을 찍고 들려온 것은 여성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남의 전화를 쳐받고 지랄이야. 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수미의 목소리는 평소의 청순한 톤이 아닌 완전히 톤이 바뀐 걸걸한 음성이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당장 우리 오빠 바꿔, 이 미친 새끼야 라며 그녀는 쉬지 않고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순식간에 PC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는 너무 놀라 손을 떨며 휴대폰을 책상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어 스피커폰을 끄고 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수미야, 나야, 진정의 친구가 장난친 거야 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더욱 광분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다른 인격이 빙의된 것처럼 낯설고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친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그놈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철이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는지 의문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일단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PC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야, 미안해. 수미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봐라고 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상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야, 똘비야, 쟤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빨리 헤어져라고 충고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반응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수미의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잠시 정신을 잃었나 봐. 너무 사랑해서 그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악마 같은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문자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상냥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집착에 가까운 사과 문자를 수십 통이나 보내며 나를 압박해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친구들을 뒤로하고 급히 PC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집착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아래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긴 머리의 여성이 보인 것 같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확인을 위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그 형체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다시 울리는 진동음은 그녀가 바로 내 뒤에 와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진동하는 휴대폰을 쳐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수미가 정말로 이 근처까지 찾아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들려온 목소리는 아까의 폭언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수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깨끗한 얼굴을 보자마자 방금 전의 공포가 내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수미는 내 손을 잡으며 아까는 친구가 장난을 쳐서 조금 화가 났을 뿐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가 너무나 진심처럼 느껴져서 나는 다시 마음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수미는 평소보다 더 애교 섞인 모습으로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 모든 불안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늦어지자 수미는 집에 가기 싫다며 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한 무인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텔방 안은 아늑했고 수미는 먼저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침대에 앉아 있자니 묘한 적막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녀가 내려놓은 가방 옆에 놓인 은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죽 케이스에 담긴 날카로운 수공예용 가위였습니다. 데이트를 하러 오면서 왜 이런 날카로운 도구를 챙겨왔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욕실 안에서 물소리가 뚝 끊기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수미가 가운을 입고 나오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술집에서의 다정함은 간데없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가위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수미는 그저 실을 자를 때 쓰는 것이라며 짧게 대답하고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눕자마자 나를 꽉 껴안았지만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내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질수록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내 목을 조르듯이 팔에 힘을 주어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에 나는 당황하며 그녀의 팔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수미는 까르르 웃으며 장난이라며 다시 힘을 풀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눈에 비친 광기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 뒤에 몰려온 피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에도 수미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머리칼이 뿌리째 뽑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수미가 내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내가 아는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미는 낯선 남자 이름을 부르며 왜 자신을 떠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그때 수미의 다른 쪽 손에는 아까 보았던 그 은색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위날이 내 눈앞에서 번뜩이며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너도 죽어야 해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가위가 내 목을 향해 내리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목 근처까지 다가온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수미의 손목을 움켜쥐고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진 제 위로 수미가 기괴한 각도로 몸을 숙여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가위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가고 뒤로 몸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민구가 왜 도망가? 라며 수미는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름조차 틀리게 부르는 그녀의 모습에 그녀가 완전히 미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자동차 키와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수미가 가위날로 탁자를 내리찍으며 제 손을 방해했습니다. 날카로운 가위 끝이 나무를 파고드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린 채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이불을 낚아채 수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녀가 이불에 휘말린 틈을 타 저는 필사적으로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이불을 찢는 듯한 가위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신히 문고리를 돌려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비명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질주하는 제 발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1층 로비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계단 위층에서 수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연결된 뒷문을 거칠게 밀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주차된 제 차를 찾아 미친 듯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차등이 켜지자마자 저는 운전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 문을 잠그려는 찰나 수미가 차 유리에 얼굴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녀는 가위 손잡이로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아 주차장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수미의 일그러진 형상을 확인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내내 핸들을 잡은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방금 겪은 일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에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던져둔 핸드폰이 진동하며 빛을 내뿜었습니다. 액정에는 수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핸드폰을 방 저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진동 소리는 어둠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내 집 주소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뒤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문 뒤에서 뭐해? 라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아주 작게 서서히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문고리 소리에 내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 구멍을 통해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지며 어둠 속에서 수미의 긴 머리카락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정적을 깨고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미로부터 온 문 열어 자는 거 다 알아라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문 밖에서 머물던 발소리가 마침내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미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창밖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주차장은 고요했지만 검은 차들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내 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백미러를 통해 아파트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미로 추정되는 여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타이어 비명 소리를 내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돌진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수시로 살피며 경기도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미가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아냈는지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가에 도착하기 전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본가의 주소마저 그녀에게 노출될까봐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달려 마침내 시골에 위치한 본가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아들의 초췌한 모습에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수미의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알고 있는 내 흔적들을 모두 지우기 위해 번호를 해지했습니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누구에게도 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알고 있는 내 차마저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처분했습니다. 다른 차종으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도로 위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가에 머무는 동안에도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수미는 언제나 가위를 들고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본가의 고요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그녀가 담을 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쉬고 계시던 아버지는 나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랍에서 오래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기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염주에 얽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80년대 아버지는 이 근방에서 알아주는 실력 있는 석수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꿈속에서 이름 모를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무너진 사찰의 돌다리를 고쳐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수미의 광기로부터 도망친 나에게 아버지의 이 이야기는 새로운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갔던 그 돌비사라는 절은 지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절 돌비사에 대한 의문은 1980년대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버지는 전국의 바위를 다루며 명성을 떨치던 아주 유능한 석수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산속의 안개 낀 계곡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회색 승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노스님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노스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무너져 내린 거대한 돌다리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스님은 이 다리가 끊겨 중생들이 절로 들어오지 못하니 제발 다시 세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아버지는 그 생생한 감각에 홀린 듯 짐을 챙겨 강원도 오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꿈속에서 본 지형을 기억하며 며칠 밤낮을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벽 끝에서 익숙한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꿈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린 오래된 돌다리의 잔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다리 건너편에는 낡았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돌비사라는 현판의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찰 문 앞에는 꿈속의 그 노스님이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듯 서 계셨습니다. 스님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절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홀로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과 망치로 돌을 깎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하던 산속에 매일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비도 부족한 험지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바위를 옮기는 일은 목숨을 건 고행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지치거나 다칠 때면 노스님이 나타나 신비로운 향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만 마시면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팔에는 새로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작업은 몇 달간 계속되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외롭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버지는 완벽한 아치형 돌다리를 만드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 도중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하여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피할 곳도 없는 계곡 한복판에서 죽음을 예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가 내려오더니 떨어지던 바위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란이 멈추고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멀리 숲속에서 노스님이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믿고 더욱 정진하여 다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정교하게 깎인 돌들은 시멘트 하나 없이도 서로의 무게를 지탱하며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계곡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아치형 돌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완공된 날 로스님은 아버지를 사찰 안으로 초대하여 정성스러운 공양을 대접하셨습니다. 스님은 다리를 놓아준 보답이라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 후 낡은 염주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염주에서는 기묘하게도 산속의 맑은 향기와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이 염주가 나중에 아버지는 물론 그 자식의 목숨까지 지켜줄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돌비사의 위치를 묻자 모두가 처음 듣는 이름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몇 달간 머물렀던 그곳이 환상이었나 싶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사찰로 가는 길은 가시던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손목에 감긴 그 낡은 염주만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이 기묘한 이야기를 똘비에게 들려주며 수미의 집착으로부터 도망친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똘비의 본가 대문 앞에는 정체 모를 검은 차 한 대가 라이트를 끈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틈 사이로 수미의 그 섬뜩한 눈동자가 번뜩이며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미의 집착으로부터 도망쳐온 저를 보며 조용히 팔목에 감긴 오래된 염주를 만지셨습니다. 그 염주는 수십 년 전 돌비사의 다리를 완공하던 날 스님께서 직접 목에 걸어주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다리를 다 놓은 후 스님은 아버지를 대웅전으로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 다리가 이승과 저승을 잇는 업보의 다리이니 큰 공덕을 쌓은 것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던 아버지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지만 사찰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덮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거대한 차체가 아버지를 덮쳤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누군가 아버지의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바퀴 바로 옆에 주저앉아 기적적으로 찰과상 하나 없이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때 손목을 내려다보니 스님께 받은 염주줄이 툭 끊어지며 바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염주가 아버지 대신 애군을 막아주고 흩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흩어진 알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다시 줄을 꿰어 평생을 차고 다니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시 그 사찰을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그곳에는 예전의 화려한 사찰 대신 낡은 암자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젊은 스님에게 아버지는 돌다리를 지어준 석수장이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젊은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절에는 다리가 무너진 적도 새로 지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놓은 다리가 저 아래에 있지 않냐며 손가락으로 계곡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끼 낀 거대한 바위들만 가득할 뿐 돌다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름이 돋아 꿈속에서 만났던 그 노스님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젊은 스님은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아버지를 법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법당 한편에 모셔진 낡은 영정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만났던 그 스님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이분은 자신의 은사 스님이며 아버지가 오기 10년 전에 이미 입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다리를 놓아달라 청하고 차를 대접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은사님이 생전에 못다 이룬 불사를 위해 인연이 있는 분을 잠시 부르신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영적인 사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친 아버지는 제 손목에 그 염주를 조용히 채워주셨습니다. 수미라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을 이 염주가 반드시 막아줄 것이라 믿으셨던 겁니다.
그날 밤 저희 집 대문 밖에서는 수미의 가위질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제 이름을 낮게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염주를 찬 손목에서 온기가 느껴지자 마음속의 공포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광기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수미는 다른 여러 건의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심각한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여러 남자를 파멸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염주와 그 신비로운 돌다리에 가오가 없었다면 저 또한 그 피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수미의 그 섬뜩한 눈동자는 더 이상 제 꿈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그 이름 모를 산속의 돌비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과 보호의 손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미와의 끔찍한 악연은 결국 조상님의 공덕으로 맺어진 선연에 의해 끊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염주를 보며 오늘 하루 주어진 평범한 일상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